이제 어쨌든 간에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 221회가 6개월 사실 이제 우리가 평가를 사실 좀 당겨서 했었습니다. 당겨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내란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내란은 지금 진행형이지요. 아직 최종적으로 종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직면한 과제이고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마지막 그 FOMC 회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죠. 금리 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결정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화두가 되겠죠.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지금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지금 상황을 좀 이제 어쨌든 간에 피하려면은 일단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최백은 TV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떡을 드리기보다는 떡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이 외환위기 이후에요. 외환위기 이후에 국민들 상대로 해서,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해서 대중 강연을 쭉 해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이 경제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경제 정보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제가 목도를 하고, 경제학도로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눈앞에, 그러니까 저 바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게 되면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서 바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일이 몰려오죠. 우리가 흔히 쓰나미라고 하는 해일이 몰려오죠. 해일이 몰려올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대응하기에 너무 늦죠. 많은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지진이 났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대피를 하지요. 미리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 지진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제한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일이 지금 저 눈앞에 지금 해일이 오고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보다는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러니까는 당장 다음 주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비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연준의 트럼프와 리스크. 사실상 지금 파월은 레임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파월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이요. 아직 임기가 한 5, 6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지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그러니까는 연준 지배는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내란의 경제적 토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한국사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한국 사회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한국 사회라는 토양이 그러니까는 내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라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란을 종식시키려면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지만이 이 부분은 종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징역으로 이 벌을 준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2 윤석열, 제3 윤석열은 얼마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란의 어떤 하나의 이런 우리 사회의 토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란 종식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그동안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권의 역사적인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부월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부월족. 윤석열이 그러니까는 도끼를 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만약에 이 사태를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월 10일부터 해서 2027년까지 사실 우리가 예고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단축시키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단축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역설적이지만은 내란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빨리 탄생할 수도 없었고 27년 5월 달에 만약에 선거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이기 때문에요. 가정법으로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등장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에 종식되어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할 수 있었듯이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은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의 내란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이재명 정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2025년 이 시점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란을 종식시킨 것은 윤석열의 내란을 그러니까 사실 제압한 것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그러면은 국민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 권력을 그나마 우리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내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입법 권력은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국민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승리를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안겨줌으로써 사실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사실은 내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란의 이 과실을 그러니까 사실 가져간 것인데 국민이 만들어준 거죠.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바람은 뭐겠어요?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거겠죠. 이걸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왜? 작년 우리가 12월 3일 이전부터 사실 겨울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카드를 내밀면서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자격이 없음을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선언을 하고 투쟁해 왔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내란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압한 것도 국민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져간 것은 사실 이재명 정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한시도 1초도 잊으면 안 되고, 이것에 그러니까 저는 전력을 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내란 1주년, 이제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MBC에서 그러니까는 특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는데,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 1일,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내란 극복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방송을 이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12월 1일 저녁에 제가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목이 12월 3일 내란 그 후 극복의 1년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상기시키면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이었나요? 비상계엄을 12월 4일 넘어오면서부터입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계엄군의 총부리를 막았습니다. 국민들이 총부리를 막았죠. 2시간 반 뒤에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넉 달 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앵커가 우리가 쭉 이제 그러니까는 이 특집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MBC가 그래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번 내란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은 사실 이번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엘리트들의 수준이, 한국 엘리트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공익관념이 없는가를 잘 드러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구조, 부패와 이 공권력을, 그러니까 공직을 그러니까 남용을 하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가지고 부조리 구조, 그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맞고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 보냈지만 단순히 작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내란 종식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12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내란이 종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란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앞으로는 없을 것인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점에서요, 저는 이재명 정권에게 묻고 싶어요. 내란 종식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내란 종식은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겠습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동세상 건설입니다.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대통합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누구는 그러니까 배제되고 소수가 그러니까 소수만이 따뜻한 이 아랫목을 차지하고 하는 추운 겨울에 이러한 집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추위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동세상을 건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잖아요. 이거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MBC에서도 그 표현을 썼죠. 새로운 민주공화국, 그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바람입니다. 건설을 하는 것이죠. 이 대동세상 건설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어떤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동세상 건설이에요. 대동세상 건설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죠. 정치인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제가 지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50% 이하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잖아요. 왜 정의롭지 않겠습니까요? 왜 정의롭지 않겠냐고요. 국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지배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고 있잖아요. 예? 그 정의로운 나라의 건설, 김민석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란 극복 군보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라고.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최근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광주는 정신적 고향이라고 자기의.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이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호가 아니라 정치인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되죠. 국민들은 실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일, 이걸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광주의 정신을 그러니까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주기적으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반복하는 그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뭘 하고 있는데 이걸 묻고 싶은 거죠. 뭘 하고 있는데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예? 광주의 정신을 그러니까 잇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보여야지만이 내란 종식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개월 평가를 하면서 국정 6개월을 경제적인 측면 속에서요. 경제정책에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니까 방송 끝난 다음에 댓글을 다시는 분 중에 데이터가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댓글에다 답을 달았어요. 정부 데이터라고. 저는요. 정부 데이터, 중앙은행 데이터 이런 거 아니면 사용 안 해요. 학생들한테도 항상 1차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요? 데이터를 생산한 곳. 그리고 그 데이터의 한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1차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1차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믿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세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임금 자료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료였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요. 매달 말일이면요. 사업장에 고용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들이죠. 네, 월급쟁이들, 급여생활자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주 열악한 사람들, 사업장에 고용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 이 현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가사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일감 고용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 겁니다.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어쨌든 간에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들 다 포함된 겁니다. 믿기지 않으면요. 데이터를 좀 보세요. 다 공개된 데이터니까. 예? 자, 이재명 정권이 6월 달에 출범을 했어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제가 지난번에 보인 게 8월 달까지 매달 말에 2달 전거까지가 그러니까는 공개가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데이터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뵙고 나서 뵌 게 11월 말인데 11월 말에 9월 달께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9월 달걸 오늘 제가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 6월 달부터 8월 달에 월평균 실질급여가 2026만 4천 명의 월평균 실질급여가 347만 원이다. 근데 이게 2016년이 350만 원이 조금 넘었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다. 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믿지 못하면요. 1차 데이터 들여다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여다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제가 숫자에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틀린다면 계산 실수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9월 달 겁니다. 9월 달께 나왔어요. 지난 여러분들 지난 방송 221회 때 8월 달 것까지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 사이에 9월 달께 나왔어요. 9월 달께요. 9월 달 것만 딱 보게 되면은요. 올해 9월 달에 370만 원입니다. 370만 원. 근데 2015년에 아까 앞에는 2016년이었잖아요. 2015년에 372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보다도 저거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정부의 자료야.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월평균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해보게 되니까는 2016년과 15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353만 원이 채 안 되니까요. 예? 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때 말에 그러니까부터 이게 좀 이제 그 2017년 팍 꼬꾸라졌잖아요. 꼬꾸라지기 직전보다도 지금 낮은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더군다나 대다수 그러니까 전체 급여생활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을 가지고 소득의 대부분을 먹고 입고 이 소위 말해서 임대료 내고 이런 데도 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물가보다도 더 그러니까 가혹한 물가 부담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전체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가 평균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현실. 저는 이 추세가 지금 12월 달까지 가더라도 올해 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용직 노동자. 4대 보험 다 되고 하는 상용직. 또 봐보세요. 마찬가지로 2016년보다 적어요. 마찬가지로. 예? 임시직, 일용직만이 아니라.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예요. 예? 문제는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 바뀔 상황이 가능성이 있느냐? 바뀐다면은 바뀔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내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안 통과된 거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복지의 지출에 좀 추가가 된 게 아동수당 17세, 18세 이걸 13세까지 쭉 늘리겠다는 저거 아닙니까요? 그거 한 살 더 늘린 거. 그러니까 아주 과거 역대 정권들도 조금씩 복지를 그러니까는 확장해왔던 거 정도 이상의 구체적으로 대다수 국민들, 대다수 월급쟁이들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9월 달에 상용직 노동자 2015년 수준도 안 됩니다. 370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2015년에 372만 4천 원이었으니까요. 2015년이면요.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잖아요.
예? 어떤 시절인지. 이게 빨간색은 국힘당 시절이고 파란색은 민주당 시절이고 뭐 이렇게 제가 색깔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임시 일용직은 150만 원도 안 돼요. 150만 원이면요. 이건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요. 요즘 물가로 봤을 때. 자영업자, 제가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돈으로요. 자영업자 매출액 한번 봐보세요. 올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월달부터 10월달 기준 월 평균 자영업자 월 평균 자영업자의 소매 판매액이요. 2020년부터만 딱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해잖아요. 예? 올해 6월달부터 10월달이 827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월 평균. 이게 거의 매출액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2020년이 834만 원이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쭉 미끄러지죠. 문재인 정부 21년에 좀 회복이 됐다가 쫙 미끄러졌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때죠. 근데 조금 반등했어요. 작년보다 조금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한 1.9% 정도 회복됐을 뿐이에요. 예?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많은 데는 그러니까 뭐 한 30-40%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하겠지만은 하여간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매출액이니까요. 이게 월별로 본 겁니다. 월별로요. 6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 815만 원 좀 안 되죠. 2020년 6월 달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가지고 한 거의 30만 원 가깝게 회복이 안 된 상태이고요. 7월 달은 좀 이제 많이 좀 반등이 됐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소비 쿠폰 효과가 있었어요. 네? 소비 쿠폰 효과요. 8월 달에 좀 줄어들죠. 회복 속도가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9월 달에 또다시 2차 지급하잖아요. 예? 2차 소비 쿠폰 지급했잖아요. 또 반짝 올라가죠. 그렇죠? 소비 쿠폰 주면 반짝 더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회성 소비 쿠폰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